일단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OT 겸 해가지고 이번 2차 기본 강의에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배워야 하는지, 어떤 걸 중점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2차 기본 강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은 요 주소 설정이에요. 주소 설정. 사실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마인드맵이랑 이 목차를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걸 통해서 각 해당 그 판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를 통해서 1차 공부를 하시면서 특허법 전반에 대한 조문이 어떤 게 있고 뭐 그 조문에 대한 요건 그리고 또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그 절차에서 뭐 OX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2차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어떤 절차적인 것들보다는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해당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도하고 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판례를 의도하고서 이 사람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어떤 조문인지, 뭐 이런 어떤 뭐 학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쟁점지에서 해서 계속 강조드린 거는 뭐 배점에 맞게 써라 이런 것들을 강조드렸는데 사실 배점에 맞게 쓰는 거는 일단 이 내용적인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 그걸 정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사실 이 정제하는 것도 못 하겠죠. 이 정제하기 전에 이런 그 갖가지 재료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여기서 이 2차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사실 저도 뭐 2차를 했었지만은 뭐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뭐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 드릴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하지만은 굳이 제가 이렇게 2차 기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더 편하게 이 주소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지금의 강의를 떠올리면서 이게 왜 중요했었지? 요 정도만 이제 얻고 가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키워드 설정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일단 책에 다 표시는 해놨어요. 표시는 해놨는데 그래서 이 키워드를 표시된 것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은 저랑 같이 보면서 제가 왜 이 키워드를 왜 이걸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키워드가 제가 조금 많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만약에 다 뽑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6, 7줄씩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키워드가 사실 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자 암기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키워드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잡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워드는 저랑 같이 보시되 나중에는 혼자 꼭 써보시면서 4줄, 5줄로는 어떻게 쓸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 설정해 드린 거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더 과하게 잡은 감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례 취지가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 이 취지에 조금 중점을 두고서 같이 내용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정제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안 작성법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한번 제가 다뤘던 내용이니까 특강이나 이런 데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은 특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 특강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답안 작성인데 이 답안 작성이고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도 단지 조문
뭐 심사 기준 그리고 판례 그냥 판례 한두 줄로 뭐 이제 결론만 알고 넘어가는 수준을 넘어서 이 판례가 이제 위치하는 정확한 요건들, 설시하고 있는 요건들을 정확히 외우고서 그걸 사안에 이제 대입해 보는 그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설도 이제 2차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학설은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학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항상 모든 판례에 학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가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판례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판례가 어떤 그 하나의 판례가 나왔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더라도 교수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에 이제 판례가 학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점이라 하면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된다 라는 게 사실 가장 그 학설에서 문제점의 가장 70%를 차지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정 케이스마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셔야지 정확히 이해가 다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설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암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암기는 나중에 하시고, 사실 학설은 이 배경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만 하면은 암기가 사실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배경만 딱 알고 있으면은 그 배경이 나왔을 때 사실 뭐 긍정설, 부정설이나 혹은 뭐 이제 다른 긍정설, 부정설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해만 되면은 쓸 수는 있거든요. 학설의 그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례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다음 판례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문은 항상 꼭 읽어보셔라. 조문집은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문집을 이렇게 짧게 특허법만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해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뭐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나, 저는 산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 자리에서 전 2시간 이상을 못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이렇게 한 10분씩 돌아다녔어요.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때 항상 이 조문집 보면서 한 번씩 쭉쭉 읽어보고, 조문을 보다 보면은 조문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은 사람이 보다 보면 이게 몇 조였지라고 항상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앞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조문에 대한 뼈대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세워지고 1차 때 분명 했지만 2차 때 하는 것도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1차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문장 하나에 집중했다면 2차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조문은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도 조문집을 보는 걸 전제로 쓰여져 있어요. 사실 여기 조문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쓰려면 얼마든지 풀어쓸 수 있습니다. 뭐 의, 요건, 뭐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풀어쓸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풀어쓴 거예요. 조문만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문제에서 단순히 하나의 조치 중에 하나 그냥 한두 문장 쓰는 걸로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문 바로 피면은 그 요건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풀어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건 양만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은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미 없는 검토를 지향한다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판례 쓰고 검토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향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판례가 대비되는 판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앞에 걸 변경시키지 않고 뒤에 이제 판례들이 변경시키지 않고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반대되는 내용으로. 근데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대비된 판례가 있어서 이건 안 써도 된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2개가 있다고 하면은 2개를 다 쓰면서 난 어느 판례로 취하겠다라는 검토를 적어주시면서 하나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학설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대비되는 판례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단 이 의미 없는 검토라 함은
정말 판례 딱 하나 있는 거, 학설 대립도 없고 그냥 판례만 있고 판례에 대한 검토. 사실 판례에 대한 검토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판례 하나 가지고 논문 수십 장이 나와요. 그 교수들은 수십 장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검토를 두세 줄 안에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걸.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다 판례 쓰고 그냥 판례 안에 있는 거 그냥 나눠서 쓰는 정도에 불과했고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검토 쓰면은 저도 보여요, 이런 게. 아, 이거 판례구나, 그냥 판례 쓰셨구나. 그러면은 검토는 그냥 쓱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검토에 판례 점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검토라고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검토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검토로서 그냥 분량 낭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이나 제가 설명드릴 때도 항상 검토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학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검토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설을 써라, 학설 및 판례 태도를 써라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 네 단계는 항상 세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바로 학설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 학설의 문제가 뭔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암기했다는 거에 불과하고. 그다음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안포섭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습하시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법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특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이 뭐죠? 특허죠. 그럼 특허가 뭐가 특허일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뭐 주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특허가 뭘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허법의 뭐 개괄이나 총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다 쓰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책의 1차 책 이런 거 보면은 뭐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몇 조까지 있는 그 29조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막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잡고 나가면. 그래서 처음에 잡아야 될 거는 특허가 뭐고,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이 뭐고, 그래서 왜 발명이라는 그 용어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썼지만은 그냥 저희 어떤 생각에서 이게 좀 다른 기존에 없던 기술이겠구나, 발명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말해요, 저희의. 근데 이 아이디어가 다 특허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특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디어 중에 발명의 정의 규정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발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의 정의를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가 발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한번 일단 걸러지죠. 발명이 뭔지 한번 이제 깔때기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명 중에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특허 가능한 발명. 그래서 아이디어보다 발명이 더 작은 개념이고 발명보다 특허 가능한 발명이 더 작은 개념입니다. 작은 개념이에요. 이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는 거는 흔히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9조 보시면 29조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특허 요건이라고 써져 있어요. 특허 요건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 29조의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허 가능한 발명이다라는 것은 이제 공시된 발명보다 신규하고 진보할 것을 요건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 중에서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신규하고 진보한 것이 특허 가능한 발명인 거고요. 이 특허 가능한 발명이 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 등록 이후에는 이제 등록 이후에 어떤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2차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가 발명이 되려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만족을 해야겠죠. 발명의 정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발명이 아닌 거 뭐냐? 발명이 아닌 게 뭐냐? 그리고 발명은 발명인데 완성된 발명이란 뭐냐? 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랑 비발명이라는 개념이 발명의 정의 규정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 인해서 이 정의 규정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헷갈린다 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특수 유형 발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논점들이 미완성 발명, 비발명, 특수 유형 발명이 되는 거예요. 다 이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 유형 발명 중에는 용도 발명이 있고 그 용도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로 의학 용도 발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이 있고 수치 한정 발명이 있고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로 파라미터 발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 있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비행 발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생물 발명까지. 그리고 요 밑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AI 발명, 뭐 식물 발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특허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활발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논점으로 추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5가지 특수 유형 발명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이 왜 발명의 정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지, 만족한다면은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돼서 판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형 발명에서는 이 발명을 어떻게 하면은 신규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발명이 특허 가능 발명이 되려면 이 발명들이 특허 가능 발명이 되려면 뭐죠? 신규하고 진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신규하고 진보한 건지. 그리고 이 발명이 제대로 된 발명이라고 심사관을 설득하려면은 발명 설명에 잘 써야 되니까 발명 설명 기재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중에서 발명 정의 규정을 만족하는 게 발명이라고 했잖아요. 발명은 이제 명세서로 기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관한테 가서 말로 떠들 수 없으니까 문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의 추상적인 이 아이디어 생각을 문서로 작성해서 심사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명세서거든요. 명세서를 구성하는 게 크게는 청구범위랑 발명 설명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도면이라든지 배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흔히들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는 내가 권리 범위로 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 기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발명의 설명은 이 발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청구 범위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청구 범위는 발명 설명에 있는 기재보다 더 작은 범위이겠죠.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가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발명 설명에 기재된 것보다 더 크게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죠. 나는 이만큼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인 줄 알고 있는데 청구 범위 더 크게 적으면은 이 발명 설명의 기재보다 더 크게 적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명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거 이상으로 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세서 이제 청구 범위 적을 때는 일단 발명 설명에서 그래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된다. 이해가 되게 적어라라는 겁니다. 네가 권리 범위를 하고 싶은 부분을 심사관이 알 수 있도록 적어라라고 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을 것이라는 조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심사관이 생각하고 있었던. 근데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게 적는 것들이 이제 특수 유형 청구항입니다.
그냥 문자만 봤을 때 정확하게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 권리 범위를 헷갈리게 하는 기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특수 유형 청구항인 겁니다. 그 청구항 중에는 이제 PV 청구항, 제법을 기재한 물건 발명인 거고요. 그래서 물건 발명인데 이 물건 발명에 대한 제조 방법을 청구 범위에 기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영어로 말하면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씀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도 되지만 발명 설명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접합부라고 하면은 접합을 하는 방법은 뭐 용접이 될 수도 있고 뭐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고 풀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접합을 하는 부분이라고만 딱 기재를 하면은 이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용접으로 했다라는 건지 풀로 붙였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식 청구항도 문제가 됩니다. 마쿠시는 이제 청구항에다가 어떤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구성 요소는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사관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쿠시도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고요. 잽스는 뭐뭐에 있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에 있어서라는 이제 기재를 하는데 그 뭐뭐에 있어서를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 기술과 관련돼 적고 이 선행 기술에 있어서 나의 발명의 특징은 여기다가 뭘 더 부과한 거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걸 잽슨 청구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잽슨 청구항에서는 뭐뭐에 있어서 이하 내가 뭔가 공제 기술이라고 말한 것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형 청구항에서는 이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해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심사 받을 때 등록을 위해서 이 청구 범위 어떻게 해석할지 등록 요건 판단 시 권리 범위 해석, 청구 범위 해석이 나오고 등록이 되고 나서 이 권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권리 범위 판단 시 청구 범위 해석 이 두 가지에 그래서 이 청구항 관련한 문제는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발명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발명 설명 안에 뭐 배경기술 등이 있는데 요거의 어떤 법적 의의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가능 발명 중에 29조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고 하는데 29조는 일단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신규성, 그리고 확선, 그리고 진보성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선은 신규성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확선을 선출원의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선은 단순히 우리가 신규성 관련해서 출원일 전 공시된 발명과 나의 발명을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면은 신규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출원일 전 공시된 그 문헌이 명세서이기 때문에 그 출원일 전에 제출된 그 문헌이 명세서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명세서는 출원하자마자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출원하고 나서 공개까지의 그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일정 요건 하에 확선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개 시점을 당겨주는 거예요. 공개 시점을 출원일 이전으로 당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업상 이용 가능성은 이제 이 특허 가능한 발명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하에 나오는 이제 규정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의료 기술이 있어서 특허 가능하냐라는 논점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특허 가능한 발명이 심사를 받아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 논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권리의 주체.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냐? 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상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원칙이고
발명자로부터 양수받은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자까지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뭐 상속을 받거나. 어쨌든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성립이 되는 권리이고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라 하면 이 권리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제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재산권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전 문제나 공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허법상의 규정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발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것들이 이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출원하면은 그건 이제 모인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모인 출원의 경우에는 거절 이유이자 무효 사유입니다. 그래서 모인 출원과 관련된 논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을 하는데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발명하는 경우에는 특박권을 공유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발명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발명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는데 선출원주의가 여기 나옵니다. 선출원주의는 이제 절차적인 거예요. 선출원주의는 이제 청구범위와 청구범위를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서로 나와 있는 두 명세서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청구범위만 봤을 때 청구범위와 청구범위 간에 동일하면은 그 후출원을 등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특허를 막겠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확실히 구분이 되죠. 확선과 선출원의 그 취지 자체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출원주의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나와 남 사이의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당사 본인이 출하는 거 가지고 선출원주의 위반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저도 생각이 있는데 동일한 걸 가지고 청구범위 잡아가지고 내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반으로 그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혹은 뭐 분할 출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청구범위와 다르게 이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을 갖다 보니 이 선출원보다 더 크게 청구범위를 잡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청구범위를 잡아서 출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분할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더 넓게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 범위는 점점 늘어날수록 좋은 거니까, 최대한 늘어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선출원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원위에서는 타인 간의 그런 선출원주의 위반보다는 그 당사자 간 본인의 그 선출원주의, 본인이 출원한 그 양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인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할 출원을 하거나 뭐 우선권을 기반으로 뭐 출원하거나 했을 때 사실 이 선출원주의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내 거 가지고 출원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분할 출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권 제도는 내가 먼저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반으로 다른 출원을 할 건데 그 다른 출원 외에 먼저 출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선출원을 기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원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출원주의 하에 선출원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우선권 제도는 필수적인 거죠. 개량 발명하는 경우에 이제 나의 지금 개량 발명을 인해서 앞선 그 원천 발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하면 국내 우선권이고 해외에 있는 거를 해외 출원하고 그걸 가져오면은 조약 우선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 분리 변경은 이제 묶어서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원인이 처음에 출원을 했는데 요 출원이 좀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으로 했는데 특허 출원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게 변경 출원이고, 분할 출원은 출원을 했는데 내가 청구 범위를 일단 잡아놓긴 했는데 그거랑 다른 청구 범위를 잡고 싶은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분할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원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특허권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분할 출원인 거죠. 그래서 분할 출원은 이 셋 중에서는 분할과 변경이 있으면 변경은 뭐 거의 쓰일 일이 없고요. 분할 출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출원이기도 해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기출문제들 보면은 분할 출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분할 출원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출원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분리 출원은 이번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조문이죠. 혹시 한번 보셨나요? 분리 출원? 아직 안 보셨죠? 분리 출원은 왜 나왔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출원을 하고 이제 거절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에 대응해서 이제 의견서하고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을 하고 나면은 최후 고통에 대해서 또 보정을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그러면은 거절 결정이 나옵니다. 거절 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심사 먼저 합니다. 재심사 했는데도 안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재심사하거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실무적으로 분할 출원을 해요. 분할 출원하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거기서도 만약에 지면은 그 위로 가야 되는데 심취소로 가야 되는데 심취소는 돈도 많이 들고 사실 그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할 출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갔는데 만약 청구항 1항, 2항이 있어요. 근데 1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1항이 진보성 위반이에요. 근데 2항은 진보성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항 가지고 계속 다투다가 결국에는 졌어요. 졌으면은 출원 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니까 지금 2항은 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낭비가 좀 심했어요. 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하면서 동시에 분할 출원도 하고 이러니까 심사도 적체되고 이렇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할 출원 없이 내가 등록 받을 수 있었던 거 청구항 2항에 대해서는 등록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나온 게 분리 출원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 출원은 분할 출원에서 좀 하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받자. 등록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빨리 받자. 라고 하는 게 분리 출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항, 2항이 있을 때 기존에는 1항만 이제 진보성 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 결정이 나오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으로 넘어갈 때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같이 넘어가는데 분리 출원을 통해서 이 2항은 빼요. 2항은 빼가지고 분리 출원으로 이거는 등록을 먼저 받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 출원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요게 같이 넘어갈 때 분할 출원하면서 다시 1항, 2항 똑같이 적어요. 다시 똑같이 이렇게 적고 분할 출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보정하면서 더 권리범위 줄여가면서 다투어 보는 겁니다. 되게 중복되죠. 제도가 이 특허법에서는 되게 이 중복되는 절차 그리고 뭐 심사 지연을 일으키는 절차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분할 출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 출원이라는 게 나왔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사 청구를 해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출원의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출원하고서 그 출원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출원 번호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 특허는 별로 안 중요한데 미국 특허가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의 시장이 훨씬 크고 사업적인 그런 규모도 굉장히 크니까 사실 특허가 중요한 건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됐었냐면은 한국 출원을 하고 KR 출원을 하면서 한국 변리사를 써요. 한국 변리사. 왜냐면 한국 변리사가 싸거든요.
같은 퀄리티 대비 굉장히 싸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그럼 US 출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출원 상태로 그냥 둬요. KR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심사청구 안 하고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미국에서 심사를 받아요. 심사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그럼 등록된 그 청구항 있잖아요. 등록된 청구항이 요거를 번역해서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등록이 쉽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심사를 받았으니까. 이 미국 심사관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선행문헌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선행문헌 중에 치명적인 것들은 한국어로 써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 받는 게 사실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심사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US 등록 받고 그 등록된 청구항으로 등록을 이제 하는 행태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고 그래서 얘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꿨잖아요. 최근에 심사 청구 기간에 출원일 후 원래 5년까지였어요. 5년까지였는데 지금은 3년까지로 변경됐거든요.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얘를 5년 동안 심사 청구를 안 하는 겁니다. 케어할 걸. 그럼 계속 적체가 되는 거죠. 이 심사해야 될 게. 그래서 그 5년의 기간을 3년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사 청구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심사 청구의 어떤 기술적 특징,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 알고 계시면은 심사 청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심사 청구를 기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최대한 늦춰가지고 미국이 중요한 거면 미국 거 받고 일단 KR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기업의 입장인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대출도 나오고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등록 받자 해서 우선 심사라는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 특허청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도를 이제 설명해 줄 때 이 우선 심사보다 더 빠른 어떤 뭐 패스트트랙 이런 거 해가지고 뭐 6개월 안에 등록을 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이죠. 누구는 심사 청구 끝까지 안 받고 누구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산업적으로 어떤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로는 돈 관련해서 뭐 등록료 납부하고 뭐 그 연간 이제 매년 이제 납부하는 거 3년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납부하고 이제 유지료 납부하고 이런 뭐 돈과 관련된 수수료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문상에서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2차에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나서 불복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 결정이 나왔어요. 불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재심사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취소 신청은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은 거 가지고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취소 신청을 하는 거죠. 저거 잘못된 심사다 라는 게 취소 신청이에요. 그리고 뭐 정보 제공도 여기다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요. 정보 제공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건 아니고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해라 라고 심사관한테 주는 거예요. 정보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신규성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는 게 정보 제공이고요. 불복하는 과정은 재심사하거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하거나 남이 불복할 때는 취소 신청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을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 출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오는 게 PCT인 거고요. 반대로 해외에서 출원했다가 이제 국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우리 국내 단계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조문들인 거고요. PCT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권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해서 이런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됐어요.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이제 등록 이후에 이제 권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특파권이 제 공유인 경우, 그러니까 발명자가 공동 발명자이거나 지분을 이제 이전해가지고 특파권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등록이 되면은 특허권이 공유가 되겠죠. 혹은 특허권을 단독으로 이제 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특허권의 지분을 또 이전할 수 있거든요. 특허권의 지분을 또 팔 수도 있어요. 특허권이란 것도 재산권이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게 특허권의 공유 문제입니다. 공유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논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으면 이 권리가 언제까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그래서 이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이 존속기간 관련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너무 늦게 했다 라거나 아니면은 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학 관련해서 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느라고 늦었다, 너무 늦었다 라고 해서 이제 출원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에 끝나는 존속기간이 끝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존속기간이 그 20년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런 연장 제도가 다들 있기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등록된 특허권의 그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남이 실시하고 있을 때 그 남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내가 생각한 그 특허가 맞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특허의 의의니까요. 특허라는 거는 내 아이디어를 남들한테 공개를 하고 대신에 내 거 쓰려면은 나한테 돈 내고 써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의 효력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권리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청구범위 해석 방법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라 라는 겁니다.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원에서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특허를 받고 나서 남한테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피를 받고서 라이센스를 그 돈을 받고 내 거 실시해, 내 거 아이디어 써도 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허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시권이에요. 실시권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일반 특허법인이 아니고요. MP입니다. 특허 괴물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실시권 관련한 걸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허를 이제 사와가지고 남의 특허를 사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은 바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실시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합의에 따라서 혹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실시료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권과 관련해서 특허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치를 가진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 실시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권으로 규정되고 있는 게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고요. 전용 실시권은 무조건 계약에 의해서만 설정이 되는 물권적 권리입니다. 물권적 권리고 통상 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비독점적 통상 실시권과 독점적 통상 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독점, 비독점이 하지만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라는 것은 계약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도 이런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판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독점적 통상 실시권은 이제 흔히들 계약으로 이제 그냥 내가 쓸게. 다른 거 뭐 내가 금지권 이런 거 없지만 그냥 쓰게만 해줘라고 해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이 계약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이 법정 통상실시권 또 이제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입니다. 강제 이런 건 재정을 통해서 통상실시권 설정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다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죠. 법정 통상실시권과 강제 통상실시권.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범위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남이 실시하고 있는 게 내 특허권의 침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특허권 침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침해는 흔히 두 가지, 금지권이랑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권과 관련해서는 침해가 내 청구 범위를 이제 청구 범위 해석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청구 범위 해석과 관련해서 내가 쓴 내용은 뭐 요정 A라는 내용인데 이 A라는 내용을 봤을 때 A 다시까지는 누구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가 이제 특허 출원한 A 때문에 실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침해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헌상으로는 법조문상으로는 문헌 침해가 원칙인데 97조에 의해서 청구범위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권리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균등침해까지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균등침해가 이제 문헌침해 다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침해 유형 중에서도 균등침해는 아닌데 요 내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특허를 냈으면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인데 실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용 침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용 침해니까 내가 특허를 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진보성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내가 실시를 하려면은 앞에 선행 특허에 대한 권리자에게 돈을 주고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용 침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남의 걸 이용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간접 침해는 이제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구성 요소 중에 일부만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용성과 공용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간접 침해로서 특허법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침해가 워낙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드무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 침해의 그 범위를 확장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선택 침해는 이제 선택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용 침해는 이용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선택 침해는 선택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특수 유형 발명 중에서 선택 발명이 있었잖아요. 선택 발명은 상위 개념이 모두 다 공지가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위 개념 하나 뽑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 뽑아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았을 때 과연 침해가 아니냐, 앞에 이제 상위 개념 다 고지를 해놨는데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용 침해랑 그 구조가 똑같죠. 근데 선택 침해에서는 사실 선택 침해가 될 수 있느냐 요 문제로만 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략 침해는 하나를 이제 생략하고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략한 부분을 어떻게 볼지, 뭐 균등의 영역으로 볼지, 그냥 생략 침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침해다. 내가 특허권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침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항변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96조에 있어서 이건 특허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지나가기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을 인정해 주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96조에 의해서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효의 항변은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규성이 아예 없는 특허를 가지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권리범위가 아예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있긴 있는데 권리범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 권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실시가 없겠죠. 그렇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효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서 누가 봐도 무효심판 청구하면은 무효가 되게 뻔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에 기한 권리 행사, 침해 금지 청구는 권리 남용이다라고 하는 이 권리 남용의 항변, 특허권 남용의 항변과 이제 2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항변이랑 특허권 남용 항변을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기술항변은 이 무효항변이나 특허권 남용 항변은 특허권, 이 침해를 주장하는 그 특허권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인 거고요. 이 자유기술 항변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공지기술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기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입니다. 권리 소지는 나는 적법하게 내가 그 실시하고 있는 거를 구매를 했거나 해서 이제 특허권이 이미 소멸됐다, 소진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인 거고요. 권리 소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명문상 규정이 없어요. 명문상 규정은 없는데 생각만 해도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갖가지 경우에 대해서 권리 소진이 되냐 안 되느냐라고 따져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문 규정 없이 이것 권리 소진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법리인데 이제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을 침해를 했으면은 침해를 했어요. 침해했는데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타인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손해배상하는 그 방법들을 특허법에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28조에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명문상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뭐 130조에서 과실이 추정된다. 이런 침해와 관련해서는 과실이 추정된다라는 규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을 받았어요. 다 받고 나서 이거를 이제 무효 심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뭔가 고칠 부분이 있어요.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면 됩니다. 정정을 하면 되고 이 특허권을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으면은 무효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을 통해서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이 무효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이 특허권은 존재하면 안 되는 특허인데 심사관이 잘못 심사해가지고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하면 안 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특허권 존재하면 안 됐다. 그런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 지금 실시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재산권이니까 내가 재산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활용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던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무효 이후에 이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실시료 주던 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나? 안 받았던 거 받을 수 있나? 뭐 줬던 걸 다시 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효 이후의 권리관계가 이제 논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을 받았어요. 권리범위ଭା기 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등을 받고 나서 이제 심결에 대한 불복을 하고 싶은, 그게 심결이라고 하는데 심결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면은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 법원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심결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심판원과 그 특허 법원 간에 속심이라는 게 명문상 규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속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적격이나 소해이익,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관련한 논점들이 뭐가 있다라는 게 이제 쭈르륵 생각이 나시면은 이 수업 안 듣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참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논점들이 있었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를 통해서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발명부터 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발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8시부터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